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네 번째 영상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보실 내용은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은 보시면은 어, 능동적으로 이 무릎 관절을 굴곡을 했는데 어, 요추에서 신전이 되고 또 골반이 과도하게 전방 경사가 일어났다는 모습입니다. 네, 무릎을 구부렸을 때 허리가 과전만과 어, 골반이 전방 경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똑같이 무릎 관절을 굴곡을 했는데 이번에는 골반이 후방 경사가 일어난 상황인 겁니다.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허리뼈도 일자허리 커브가 사라지는 일자허리 형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슬관절을 굴곡을 했는데 골반이 전방 경사가 일어나거나 후방 경사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체를 움직였더니 골반의 위치가 변하고 골반의 위치가 변하면 허리뼈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체의 근육 불균형은 골반과 허리의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왼쪽의 그림은 당연히 이제 고관절, 굴곡근이 너무 짧아지고 타이트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여기 설명처럼 슬개근, 햄스트링을 얘기하는 건데요.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짧아진 사람이 일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이처럼 이 하체 근육의 불균형은 하체를 움직여도 골반이나 허리의 위치, 포지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허리 환자라고 해서 다이렉트하게 허리 근육을 케어하기보다는 하체 근육들을 먼저 이렇게 케어를 해줬을 때 저는 훨씬 그 환자분들의 이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어, 이 허리 근육 같은 경우는 허리 환자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급성 허리 통증 환자분인 경우는 이 프로텍티브 리액션이라고 해서 허리 근육들이 이 보호성 수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허리뼈가 보통 이제 틀어져서 아프게 되는데 틀어지다 못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틀어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우리 몸에서 이 보호 기전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들을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서 허리뼈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못하게 인간 깁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틀어지지 않기 위한 이제 보호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료사가 이제 허리 아프다고 와서 그 허리 환자를 이제 허리 근육을 만져봤을 땐 당연히 정상보다 딱딱하고 훨씬 긴장도가 높죠. 그래서 치료사가 봤을 때, 이게 긴장도가 높아서 이래서 아픈 거구나 생각하고 그 마지노선, 그 허리뼈가 더 틀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프로텍티브 리액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딱딱한 허리 근육을 풀어버렸을 경우에 그 허리를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어, 넘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파서 왔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다리까지 저리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허리 환자라고 해서 허리 근육부터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체 근육 불균형을 확인하고 그 불균형을 먼저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치료를 접근해야 더 안정적이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하체 근육들을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을 케어를 해줘도 늦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관절을 굴곡을 할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 양쪽 다리의 이 좌우의 차이입니다. 이 슬관절을 굴곡을 할 때, 굴곡을 시켰을 때 어느 쪽 다리를 굴곡을 할 때 더 허리와 골반의 위치가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을 하고 변화가 생기는 그쪽 다리를 더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엘리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대퇴 직근 구축을 이제 검사하는 평가하는 검사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보시면 원래 정상적인 반응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슬관절을 굴곡을 했을 때 이 뒤꿈치가 엉덩이가 가볍게 닿는 정도까지 아무런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슬관절 굴곡을 하려고 하는데 뒤꿈치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살짝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골반이 회전이 되고 골반이 회전이 되면 허리뼈도 회전이 되는 그러니까 슬관절을 굴곡시켰을 때 골반과 허리에 회전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런 다리 쪽을 그래서 양쪽 다리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다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은 왼쪽과 같이 움직임이 없지만 어느 한쪽은 움직임이 많은 그래서 그쪽 다리, 움직임이 많은 쪽 다리를 케어를 해줘야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이 하체 때문에 계속 불안정하게 발생하지가 않고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좌우의 불균형이 있으면 무조건 회전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근데 회전은 디스크의 가장 취약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가장 위험한 이 회전 힘을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A, B 사진을 보시면 A는 손가락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손목이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 사진은 손가락을 신전을 시켰을 때 왼쪽 손목은 중립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은 굴곡되는 약간 이 손목의 포지션이 약간 바뀌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좀 이해하게 된다면 손목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손목 통증은 정말 흔하고 발생하기 쉬운 이제 통증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관절이든지 뭐든지 제 위치에서 뉴트럴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할수록 그 부위에는 그 관절에는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손으로 뭔가를 잡을 때가 많죠. 그 손가락을 쫙 피는 동작은 평소에 흔히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손가락 굽힌근들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굽힌근들은 대부분 손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쪽 사진을 보면 손가락 굽힌근, 깊은 손가락 굽힌근, 얕은 손가락 굽힌근, 또 긴 엄지 굽힌근 그림을 보시면 다 손목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근육이 짧아지면 손목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A처럼 구부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짧아진 평소에 이 짧아져 있는 손가락 굽힌근들을 이렇게 폈을 때
입힐 때 그 짧아졌기 때문에 텐션감이 어, 그 텐션 때문에 손목이 구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굽힘보다는 약간 드롭됐다는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림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드롭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 손목 관절이 약간 아래로 내려간 이 드롭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마우스를 사용을 할 때도 이 드롭 현상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사용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손목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근데 손목에 체중이 실릴 때 이 드롭 현상이 조금 더 발생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 드롭이 이 손목 관절이 드롭이 되면 뉴트럴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밀려난 상황이라 그 앞에 있는 앞에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또 압박을 받으면서 손가락 앞쪽이 손바닥 쪽이 저림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중신경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테스트를 봤을 때 손목의 위치가 뉴트럴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런 동작을 아무리 해도 신경이 눌려지는,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손목이 드롭되는, 손목 관절이 드롭되는 상황에서는 뉴트럴 포지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 동작을 했을 때는 안 그래도 앞으로 이동돼 있는 손목이 이렇게 구부렸을 경우 그 앞에 있는 정중신경을 더욱더 압박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손이 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 손목이 저리다는 것은 손목이 뉴트럴 포지션에서 좀 벗어나 있구나. 어떻게 벗어나 있냐? 좀 이렇게 드롭되어 있는 형식으로 벗어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목 통증, 손목 통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태로 틀어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이 계속 이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서 뉴트럴 포지션을 벗어나게 되면 또 그게 반복이 되면 손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이 관절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 정중신경과 같은 신경들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손목처럼 이 아래팔과 손등의 라인이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즉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치료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손가락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관절을 이렇게 드롭된 걸 다시 원위치로 할 수 있는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 CKC 운동을 해준다든지 각 환자의 상태와 또 수준에 맞게 치료 접근 방법을 선택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 ABC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굴곡 자세, 어깨 관절을 굴곡 자세에서 다시 원위치로 그러니까 내릴 때, 양손을 내릴 때, 양손을 올렸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견갑골이 익상이 되는 오른쪽 견갑골이 익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익상되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이제 A는 시작 자세, B는 견관절이 굴곡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견갑골에 익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C 그림, 견관절 굴곡 자세에서부터 복귀를 할 때 견갑골 익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른쪽 견갑골이 익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는 이 책에서 설명은 삼각근 아니면 극상근이 일롱게이션이 되지 않거나 움직임을 할 때 그랬거나 아니면 전거근이 근활동이 끝나기 어, 전거근만큼 빠르게 근활동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분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충돌 증후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팔을 올릴 때는 익상이 일어나지 않다가 내릴 때 익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까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견관절 충돌 증후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움직임이 충돌 증후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케어해야 좋아지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GH 조인트와 어깨뼈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위팔뼈 머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50견처럼 이 관절 자체, 이 GH 조인트 자체가 이 뻣뻣해졌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팔을 움직일 때 GH 조인트에서 나와야 될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발생하지가 않으면 그 모든 움직임, 이 팔을 움직일 때 필요한 그 모든 움직임은 GH 조인트에서 안 되니까 어깨뼈에서 어깨뼈 움직임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 어, 이 견관절이 외전되는 상황인데요. 이 견관절이 외전하는 상황, 팔을 옆으로 에이비덕션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 GH 조인트가 움직임이 안 되니까 이 날개뼈로 이 팔을 들어올리는 듯한 모음이 과도하게 되고 이 날개뼈로 이 팔을 움직이는 걸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사진은 외전 세라밴드를 외전 운동을 하는 건데 이 GH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깨뼈를 모음하는 동작으로 이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건 견관절 굽힘 동작을 하는 건데 팔을 올릴 때 GH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하는데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견갑골이 이 날개뼈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엘리베이션 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그림 모두 GH 조인트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어깨뼈로 이 동작들을 수행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케어해야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GH 조인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GH 조인트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이러한 패턴의 사람을 나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뼈 주변 근육들이 이 코디네이션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GH 조인트의 이 기능이 회복되지가 않으면 어깨뼈에서는 계속해서 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만약에 위에 있는 컵을 내가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어깨뼈가 엑시스에서 벗어난다고 이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 내가 계산해서 팔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GH 조인트 기능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어깨뼈가 엑시스에 벗어날 때까지 내가 이 위에 있는 컵을 잡아 올릴 때, 잡으려고 할 때 그 어깨뼈가 엑시스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걸 계산하면서 위에 있는 컵을 꺼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GH 조인트 기능을 살려야지만 어깨뼈가 엑시스에서 벗어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환자는 GH 조인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뼈는 아무리 어깨뼈 주변 근육을 콜디네이션을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GH 조인트가 기능이 되살아나지가 않는다면 GH 조인트 기능을 계속해서 어깨뼈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왜 팔을 내릴 때 더 익상이 일어나는가? 왜냐면 팔을 들 때보다 내릴 때 팔 무게가 몸에 더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이센트릭 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팔을 내릴 때 그냥 떨어지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팔을 조절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센트릭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텐데 그러면 팔을 들 때보다 이 팔의 무게의 이 로딩이 몸으로 전해지는 로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팔을 올릴 때보다 내릴 때 익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이 왜 충돌 증후군 유발 요인이 되냐 생각을 해봤을 때 충돌 증후군은 결국 이 아크로미온에서 위팔뼈 머리의 충돌입니다.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연부 조직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팔을 벌림하거나 팔을 올릴 때 이 위팔뼈 머리가 아래로 글라이딩이 안 되면서 이 아크로미온으로 부딪히는 상황을 보통 이제 생각을 해요.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충돌은 어느 쪽이 박아도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박아도 똑같은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환자 같은 이러한 패턴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아크로미온이 이 팔 무게 때문에 하방 회전이 되면서 이 팔뼈 머리에 박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팔무게 때문에 어깨뼈가 하방 회전이 돼요. 이 하방 회전이 되면 이 하방 회전이 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윗팔뼈 머리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방 회전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윗팔뼈 머리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 팔 무게 때문에 어깨뼈가 하방 회전이 급속도로 갑자기 생기면서 어, 찢어지는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내릴 때 익상이 일어나면서 하방 회전이 일어나면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팔을 올릴 때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팔을 올릴 때 상방회전과 GH 조인트에서도 벌림, 움직임 이 둘 다 필요하잖아요. 2대1 비율로 필요한데 이 하방회전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하방회전 포지션으로 스타팅 포지션입니다. 하방회전 되어 있는 게 애초에 스타팅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할 때도 상방회전이 상대적으로 이 어깨뼈의 상방회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올릴 때도 역시나 이 상방회전의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진 사람은 충돌 증후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근육 사용에 영향을 주는 중력. 이 중력이 엄청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도 중력이 우리 몸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을 항상 이제 받으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력 처리를 우리 몸에서 부담 없이 잘 처리했느냐가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통증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중력 처리를 잘 못하는 몸은 당연히 부상과 통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통증이 생겨나기 전에 우선 근육들의 코디네이션이 먼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야 되는 곳이 활성화되지가 않고 또 어느 정도만 활성화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너무 한쪽만 과활성화, 과부하가 되는 생기는 곳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예를 들었는데 이 스웨이백, 이 스웨이백 정렬 상태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스웨이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골반이 전방 이동된 자세라는 겁니다. 이 골반이 전방 이동이 되어 있으면 이 중력선이 아무래도 고관절 뒤쪽으로 정상보다 훨씬 뒤쪽으로 많이 이동되기 때문에 신전근들이 활성화될 요구가 줄어듭니다. 이 요구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관절로 럭을 그냥 럭킹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전근들의 요구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인대와 관절을 의지해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근 중에서도 특히 둔부 근육, 엉덩이 근육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중력선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엉덩이 근육이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약화되고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 커브도 목 커브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머리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당연히 다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커브 정렬이 중요한 이유도 물론 중력 처리 때문입니다. 중력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 위치, 뉴트럴 포지션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커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딥넥 플렉서는 활성화되지가 않고 그리고 그 머리의 무게는 그 중력의 로딩은 최대한으로 목의 부하가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플랫백, 평평등, 편평한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편평등,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편평등 자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을 또 예를 들어줬는데요. 이런 플랫백 자세로 서 있게 되면 중력선이 몸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자미근이 평소에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고 전경골근은 반대로 저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앵클 스트레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균형을 회복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첫 번째가 앵클 스트레치, 힙 스트레치, 그리고 스텝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그 몸의 동요가 심할수록 이 스텝 스트레치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앵클 스트레치가 가장 그 동요의 정도가 약했을 때 우리 몸이 균형을 회복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인데 특별히 앞으로 체중이 쏠렸을 때 앵클 스트레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가자미근이에요. 그리고 GCM 같은 그런 종아리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플랫백 같은 환자분들, 플랫백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력선이 앞으로,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 가만히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쏠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자미근이나 GCM 같은 근육들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체중이 계속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메탈타잘 헤드의 압력이 무게가 계속 내 몸무게가 계속 실리기 때문에 중족골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발 내측이 높은 경직발, 리지드 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아치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발 아치가 너무나 높은, 과도하게 높은 사람을 이제 이 책에서는 리지드 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지드 풋 같은 환자분들은 이런 리지드 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력선이 반대로 뒤쪽에 아까 플랫백 사람과 반대로 뒤쪽에 중력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정경골근, 그러니까 TA의 활성도가 과도하게 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전자의 경우, 플랫백 같은, 그러니까 체중이 앞으로 쏠려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뒤로 걷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걷기 때문에. 앞으로 걷고 이동하기 때문에 체중을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앞으로 체중이 쏠려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북목 또 포워드 헤드 포지션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머리가 앞으로 가 있으면 체중이 절대 어, 뒤로 실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만큼 체중도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력선이 앞으로 쏠려 있냐, 뒤로 쏠려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육들의 어떤 근육들이 과활성화 되기도 하고 과부하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근육들은 너무 저활성화돼서 근약화와 위축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가 어떤 건지 중력선을 어떻게 위치하고 서 있어야 하는지 이 올바른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교육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앵클 스트레치,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상황. 이 포워드 스웨이에서 앵클 스트레치를 보면 뒤쪽 근육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스트록네미우스, 햄스트링, 그리고 파라스파이널 머슬, 요추 쪽에 있는 이 세 근육들이 균형을 유지를 앞으로 더 이상 쏠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근육들이 긴장을 과도하게 평소에 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근막경선에 봤을 때 이 표면 후방선 이 라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표면 후방선 라인을 타고 이 텐션들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표면 후방선은 이 발바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실제 실리는 부위인 이 발바닥 쪽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충격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도 못해요. 이런 표면 후방선의 이 텐션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발바닥도 충격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으로 어느 한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근막 통증,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또 스웨이백인 사람에다 또 일자허리인 분들은 이 허리 커브는 일자예요. 근데 길이끈이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포워드 스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긴장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길이끈이 긴장하니까 또 허리를 젖히려고 또 하니까 허리 척추 관절에 이 무리가 돼요. 왜냐면 관절 자체는 이 스웨이백이고 또 허리 커브 자체는 일자허리인데 계속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 길이끈, 요추 길이끈이 계속 긴장하고 허리를 제끼려고 하니까 일자허리인데 자꾸 제끼려고 하니까 이 허리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더더욱 이 표면 후방선에 포함되어 있는 이 햄스트링이 더 짧아지고 그러면 이 햄스트링에 붙어 있는 골반이 더 후방경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허리는 더 일자허리가 되고 그래서 더 심한 스웨이백 자세로 점점 발전하고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실제 지면에 닿아 있는 이 발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체중이 원활하게 분산이 되지 못하고 또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 체중이 쏠리면 무지외만증 같은 이 변형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 바깥쪽으로 이 체중이 실리는 경우는 또 발 모양이 이 바깥쪽이 이 동그란 이 반원 모양으로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는 것처럼 바깥쪽 발바닥이 반원 모양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중력이 어디에 앞으로 실리냐 뒤로 실리냐에 따라서 몸이 받게 되는 영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이 사지탈 플랜, 이 앞뒤 불균형에서만 얘기를 이제 살펴봤지만 뭐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아니면 골반 높이의 좌우 차이가 난다거나 이 프론탈 플랜, 이 좌우의 문제까지도 꼭 확인해 보고 중력선이 좌우 중에 어디 한쪽으로 쏠리진 않는지 확인해 보고 케어를 꼭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내용은 백리, 백리 체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사선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A 사진은 올바른 슬관절 정렬을 가진 사람의 사진이고요. B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슬관절 과신전, 그러니까 백리가 있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C는 같은 이 B 그림의 사람의 이 슬관절이 중립 상태로 있을 때, 교정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B 환자를 교정을 했을 때, 교정을 하고 찍은 모습이 이제 C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그림은 정상 정렬이고 B는 이 우측 여자분의 사진처럼 이 백리,
이게 과신전, 무릎이 과신전, 이 틀어짐이 있는 분의 엑스레이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비교를 해봤을 때 B 그림이 A 그림보다 슬개골, 이 무릎뼈 높이가 훨씬 낮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은 요쪽쯤 와 있어야 되는데 엄청 내려가 있죠. 이 슬개골이. 이 슬개골의 높이는 이 슬개골 높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근육은 바로 쿼드리세스입니다. 이 쿼드리세스의 긴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슬개골의 높이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보면 이 양쪽 무릎뼈의 높이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높은 쪽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낮은 쪽이 있고, 더 높은 쪽이 쿼드리세스의 긴장도가 더 높은 쪽, 그러니까 체중이 더 많이 실리고 있는 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예인분 사진을 그림을 보면은, 자, 이 무릎뼈를 한번 보세요. 그냥 서 있는 모습인데, 양쪽 무릎뼈 높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쪽이 살짝 더 높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더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무릎뼈의 높이, 이 좌우의 높이 차이를 보고 우리는 여배우가 서 있을 때 체중이 조금 더 이 무릎뼈가 높은 이 우측 다리로 체중이 좀 더 쏠려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무릎뼈가 높아지려면 쿼드리세스가 잡아 당겨야 되고 쿼드리세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백리 같은 경우 아까 이런 백리 틀어짐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상보다 이 슬개골 높이가 훨씬 낮아요. 그렇다는 것은 백리 체형은 쿼드리세스의 활성도가 정상보다 훨씬 낮다는 뜻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리 체형은 무릎이 정상보다 과하게 젖혀져 있으니까 무릎 젖히는, 그러니까 무릎을 신전시키는 근육인 쿼드리셉스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수축하고 짧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쿼드리셉스를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칭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쿼드리세스가 과긴장되고 짧아지면 슬개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백리 체형인 분들은 무릎이 과하게 젖혀져 있긴 하지만 슬개골은 오히려 정상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쿼드리세스가 오히려 정상보다 더 비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리 체형을 만드는 주범이 쿼드리세스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범은 뭐냐? 그 주범은 전방으로 이동된 펠비스, 전방으로 이동된 골반 때문입니다. 몸이 서 있기 위해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되면 누군가는 그만큼 뒤로 가야지 균형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골반 바로 아래 위치한 무릎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위치를 먼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 그러니까 스웨이백 자세인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백리였던 무릎이 정상 정렬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이 C 그림은
이 B그림의 사람을 교정을 한 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교정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이 백리 체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상정렬, 처음 정상정렬 이 A 그림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A 그림과 이 C 그림은 교정을 했지만 A와 C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골, 티비아의 관절면 앞쪽에 하반경사 변형이 일어나 있다. 그리고 경골에 대해 대퇴골이 전방으로 이 전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림을 보시면 이 라인이 이 경골의 이 관절면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A 그림은 지금 거의 일직선인데 C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방으로 경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뼈 변형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라인이 같죠. 이 넙다리뼈와 경골의 라인이 비슷한 비슷한 반면 C 그림은 훨씬 더 앞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넙다리뼈가 경골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방으로 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뼈 변형은 다시 백리로 돌아가기 쉬운 환경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냥 이 뼈 모양을 가진 사람과 지금은 정상 정렬이지만 이 모양의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C 그림이 B 그림으로 틀어질 확률은 더 높은 겁니다. A 그림보다 훨씬. 그래서 이 뼈 변형이라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이 뼈 변형이 발생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뼈는 보통 성장기에만 자라고 또 모양도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뼈는 태어나서 나이 들고 죽을 때까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드렸던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해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의 뼈 모양으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이 브레인, 뇌가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이 성숙한 뇌는 더욱더 다양한 근육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움직임을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고 이 누워만 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기고 서서 걷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점점 더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아이는 이 근육의 사용에 따라서 그 뼈의 모양도 점점 따라서 변해갑니다. 고관절을 예를 들면 성인의 경우는 피머 넥 각도가 120도가 정상 각도지만 이 120도가 정상 각도입니다. 근데 신생아는 120도보다 훨씬 더 이 수직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또 움직이면서 그에 따른 뼈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
또 가해지고 그에 반응하는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로 인해서 점점 성인의 정상 각도로 이 120도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뼈 모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CP, 이 소아마비 같은 뇌, 브레인의 성숙이 부족한 아이들은 정상 아이보다 훨씬 더 그 다양한 근육들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머 넥 각도도 정상 각도인 120도보다 더 크게 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 있을 때, 기립을 했을 때 고관절 탈구 위험이 정상화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뇌의 성숙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이 틀어진 체형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반복되면 이 정상적이지 못한 스트레스가 뼈에 계속 제공이 되고 발생하면서 뼈의 모양이 잘못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체형이 이 틀어진 채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뼈도 그에 맞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만약 환자가 뼈 변형이 있다고 한다면 틀어지신 지 정말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틀어진 지 오래된 만큼 치료 기간도 단시간에 좋아지긴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케어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뼈 변형이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체형을 교정하더라도 다시 틀어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미 뼈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정을 해도 다시 틀어지기 너무 쉬운 몸이기 때문에 치료사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혼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체형에 이 틀어짐에 맞게 그에 맞는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을 알려줘서 개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뼈 변형은 사실 무릎 말고도 어깨, 또 척추, 여러 관절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골극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 체형이 틀어지고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뼈끼리 충돌이나 마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뼈에 스트레치가 생기고 뼈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이 조골세포는 그 스크래치를 메꾸기 위해서 땜빵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과하게 활성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쁘게 원래 뼈 모양처럼 이쁘게 메꿔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피부에 상처 나면 그 상처가 회복되긴 하지만 흉터가 남는 것처럼 뼈에는 이제 골극과 같은 형태로 좀 투박하게 땜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는. 그래서 이런 골극과 같은 이 어깨에서 발생하는 골극이라든지 아니면 이 척추뼈에 발생되는 골극이라든지 이런 골극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골극들은 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여러 주변의 연부 조직에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척추 같은 경우 이렇게 척추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골극이나 뼈 변형을 보고 보통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퇴행성 변화, 이 퇴행이 빨리 오는 이유 역시 체형 틀어짐이 심할수록 퇴행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무릎도 백리 틀어짐이 지속이 되면 뼈 변형과 함께 무릎의 퇴행성 변화도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 뉴트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치료하는 목표, 우리 치료의 목표가 중립,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